이게 지금 저 작동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제가 이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융복합과 관련된 그 기획안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요. 이제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그 학술정보관 측과 이제 그 아테네 스타디에서 이렇게 잘 기획을 하셨고, 저한테 이제 이 부분을 의뢰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쿤하고 포포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목이 간 건데요. 이제 과학자이다 철학자인 그들 쿤 포포를 약간 바꾼 이유를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쿤은 분명히 과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럼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쿤의 양력을 보면 분명한데, 포포의 경우에는 분명히 과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실제로 과학 연구 활동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쿤을 과학자라고, 죄송합니다. 포포의 경우에는 과학 훈련은 굉장히 오래 받았지만 실제로 과학 연구를 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쿤의 경우에는 과학자이자 철학자라는 표현보다는 과학에 기반하여 철학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꾼 이유는 포포가 더 앞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쿤의 과학 철학은 많은 경우에 포포를 이렇게 극복하거나 포포에 대한 어떤 반론으로서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이 주제가 여기 나왔듯이 경계 너머 컨버전스를 열다 융복합 통섭 특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 주제가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제 생각하는 바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원래 지정된 제가 이제 하는 그 쿤하고 포포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논쟁적이냐면, 예를 들어서 경계를 넘어서 학문을 하는 것 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 학문을 하는 게 꼭 컨버전스여야 되는가, 수렴하는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보면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있고 통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융복합은 예전에 많이 썼던 학제간 연구, 인터디시플리나 트랜스디시플리나에 가까운 연구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들을 여러 관련 분야들을 그냥 묶어서 그 연구를 하는 걸 넘어서서 상당히 이렇게 훨씬 흔히 뭐 화학적 퓨전이라고 이렇게 일종의 비유를 하지만, 그러니까 A하고 B가 만나서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걸 넘어서서 A하고 B가 만나서 C라는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여기 자연과학 백그라운드 있는 분들, 바이오케미스트리라는 분야가 정말로 그렇게 탄생한 분야입니다. 정말로 바이올로지와 특히 이제 셀 바이올로지하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특히 오가닉 케미스트리가 만나서 생긴 분야고, 처음에 바이오케미스트리가 등장하던 당시에는 그 유기화학자들이 되게 놀렸습니다. 생화학자들은. 뭐냐면 너희들 어차피 하고 있는 건 유기화학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뭐 생화학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난리냐. 이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있는 학문 분야가 그냥 협력할 때는 양쪽 사람들이 이렇게 별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협력하다가 어느 특정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고 그 분야가 일종의 학문적 정체성을 갖게 되고, 원래 출발했던 각각 분야와 다른 어떤 경로를 걸어갈 때 원래 분야에선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이오케미스트리도 그랬고 몰리큘러 바이올로지도 그랬습니다. 몰리큘러 바이올로지, 분자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인 생물학, 특히 이제 그 필드 쪽에서, 그러니까 그 야외에 나가서 진짜 자연을 관찰하면서 생물학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그게 무슨 생물학이냐, 그건 화학이나 물리학이지, 그게 진짜 생명을 다루는 거냐, 뭐 이런. 근데 몰리큘러 바이올로지에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 물리학 백그라운드였던 사람들과 이제 생물학 백그라운드였던 사람들이 같이 융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의미로 융복합 혹은 경계를 넘어서는 흔한 일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도 특별히 요즘 와서 유행을 하거나 난리를 칠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 학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는 저 경계를 넘거나 융복합이 아니고서 자체적으로 그런 변화를 일으킨 경우는 과학사에서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쿤이 지적한 바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그 내부의 패러다임 내에서 갇혀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한계가 오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이 꼭 나쁜 게 아니라요. 얼핏 생각하면 고집불통해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과학 연구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정말로 획기적이거나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바이오케미스트리나 몰리큘러 바이올로지가 그랬던 것처럼 기존의 사람들이 야 그게 바이올로지 맞아? 뭐 아니면 그게 야 너희들 하는 거 어차피 유기화학이지 뭐 별다른 거 있어? 아니야 우리는 좀 다르다. 유기화학하고 좀 다르게 뭔가 생화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나름대로의 규범이나 어떤 그 연구 방법론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틀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고 새로운 연구 분야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제로 그 융복합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은 특별히 요즘 와서 난리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예전부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복합 연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쁘게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융복합 연구를 해서 나쁜 결과가 나온 결과나 그게 뭐 위험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포포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데 비엔나에 있는 카페 센트랄이라는 곳인데 센트럴 카페죠. 예, 카페 센트럴이라는 곳인데 저기서 정말로 20세기 초에 그 환경이 그렇게 조성돼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융복합 연구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때 융복합은 훨씬 스케일이 컸어요. 그 바이오케미스트리나 몰리큘러 바이올로지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철학, 역사, 문화, 정치, 외교,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까지 건축 특히 건축. 그래서 바우하우스 무브먼트라든가 그러니까 당시에 특별한 예술적 조류, 뭐 공학적 조류, 과학적 조류, 인문 사회과학적인 어떤 탐구들이 다 몰아들어서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비엔나 컬처를 만들어냅니다. 요 시기에 이게 이제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면은 아직도 프로이드가 흔히 앉던 그 자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포포가 자주 사용하던 그 자리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정말로 진짜로 지금은 잘 상상이 안 되겠지만 과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이 만나서 그냥 만나서 사교를 한 게 아니라요. 사교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정말로 자신들 연구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특수성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는 유럽 교육의 특수성이고요. 유럽은 나중에 자연과학자가 될 사람들도 당시까지는 굉장히 엄격한 김나지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풍부한 상태로 자연과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나중에 쿤 얘기랑도 연결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많이 드린 이유가 저는 이렇게 그 굉장히 지적 배경이 다양할 줄은 몰랐어요. 아까 말씀드리니까 학부부터 박사까지 그리고 일반인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다고 그래서 일단은 좀 제가 여기 지금 그 파워포인트 내용은 상당히 테크니컬한데요. 그걸 다 하려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좀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런 풍토가 상당히 조성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이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도 하이젠베르크라든가 슈레딩거나 당시에 이제 양자 물리학을 처음 연 사람들도 물리적 문제를 푸는 것뿐 아니라 물리적 문제를 푼다는 게 도대체 뭐냐. 메타적 질문이죠. 한 단계 올라. 그런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을 했었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물리학과 다닐 때 하이젠베르크나 이런 거 전기를 읽으면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참 물리학 연구를 이렇게 잘하면서 어떻게 이런 질문들도 막 하고 굉장히 철학의 조예가 깊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천재적인 물리학자니까 여가 시간에 시간도 남아서 철학도 했구나.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요. 당시에는 그게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게 지금하고 다른 거죠. 뭐 그 얘기 들으면 놀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물리학을 1950년대 미국이 물리학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생겨난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인만이 얘기하는 것처럼 파인만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양자역학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도 잘 모른다. 근데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양자역학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풀어내고 로켓도 쏘아버리고 반도체도 만들고 굉장한 일들을 할 수 있고 조작도 할 수 있고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양자역학의 철학적인 어떤 문제가 해명이 안 된 게 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태도냐, 무슨 문제냐. 그런 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물론 하나의 중요한 태도인데 그런 태도가 주도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과학하고 인문학은 엄청나게 다른 거라는 생각이 미국 주도로 엄청나게 생기는데 실제로 한 1920년대, 30년대까지는 그게 사실은 거꾸로가 노음이었어요. 표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융복합 연구를 최근에 강조하게 된 건 어떻게 보면 리액션이러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저게 정상이었는데 한 1930년대까지, 20년대, 30년대까지 그래가지고 그때 물리학자들이 미국 가면 항상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자서전에 다 나오는데 미국 물리학자들은 진짜 이상하다. 얘기가 안 통한다. 왜 내가 그 양자역학이 가지는 이런 인식론적 문제, 존재론적 문제 얘기하면은
물리학자 그런 거 왜 신경 써?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 안 돼. 뭐 이런 얘기 쓰거든요. 근데 그게 40년대, 50년대 지나고 나면 그런 얘기가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미국 과학이 표준이 돼버리니까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는 이유는 물론 이 시대로 돌아가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 배경이 그래요. 고등학교 때 교육을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를 융합하고 여러 시각에서 동시에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카페에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노베이션 때문이죠. 혁신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디시플린, 어떤 그 경계 내에서 혁신을 이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혁신 연구가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혁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경계를 넘나드는 데서 나오고, 그러니까 융복한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거잖아요. 탈추격 상황에서의 기술 개발이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태까지는 선진국에서 2년 만에 반도체를 만들면 우리는 열심히 그거를 쫓아가지고 6개월 만에 만들어내서 팍팍팍 쫓아 올라갔죠. 근데 그런 단계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머리가 좋고 표준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아는 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쫓아가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온 연습 문제 풀 때 편한 게 그거죠. 어차피 분명히 답은 있으니까 그걸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A라는 걸 개발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개발될 거라고 분명히. 어떻게 했는지 대충 알아요.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거 하면 되니까 갖다 놓고서 쫙 쫓아가면 빨리 쫓아갈 수 있는데, 그게 언제 안 먹힐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1등이 되면 안 먹힙니다. 1등이 되면 우리가 뭘 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발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개발해도 항상 실패합니다. 실패가 원래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실패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 기업들이 실패 비용을 지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답이 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 쫓아가면 되니까. 근데 실패 비용을 지불할 때가 되니까, 이제는 실패 비용을 최소화시켜야겠구나. 그 방법이 뭐냐면 융복합적 사고.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을 만들 때도 그냥 무턱대고 기술적으로만 만들 게 아니라, 이것에다가 인문학적 가치 같은 걸 좀 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람들이 이걸 갖다 삶의 일부분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하게 된 거죠. 대충 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가 몇몇 분야에서 과학기술에서 그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융복합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시대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제가 이제 포포 얘기나 쿤 얘기를 할 때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굉장히 그 필요한 거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컨버전스나 통섭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개념적으로. 컨버전스는 수렴한다는 거죠. 하나로.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갖다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시티나 이렇게 나노그리드 이런 거 할 때 컨버전스랑 혼동하지만 이렇게 한 기계에 여러 기능들을 집어넣는다는 그런 컨버전스가 아니고요. 여기 컨버전스는 되게 어떤 의미냐면 환원적인 방식으로 과학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보다 근본적인 이론으로 좀 덜 근본적인 이론들을 다 환원시키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컨실리언스라는, 통섭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는 컨실리언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안한 윌슨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을 다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과학은 다 여태까지 계속 실패만 해왔다는 거죠. 헛소리 하면서. 왜? 생물학적인 연구 결과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상태로 사회과학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과학은 다 없어지고 사회과학이 다 생물학으로 컨버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물학은 물론 이제 화학이나 물리학으로 컨버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굉장히 근본주의적 생각,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문제와 모든 퀘스천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이론이 있고, 학문간 경계를 허물러서 그것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모을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생각이 이제 컨버전스나 통섭인데,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게 근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철학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경험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성공적이었던 적도 별로 없고, 얼핏 보면 그런 면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 얘기는 이제 쿤과 관련해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에서 포포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포의 그 문제의식을 좀 보면요.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귀납주의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약간 테크니컬한 얘기여서 저걸 바라보시면서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과학이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방식은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이제 베이컨이라는 철학자를 따라서 수많은 관찰 경험들이나 아니면 실험들을 해서 그 결과들을 모아서 일반화시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금속이라고 불리는 물체들을 전기를 통하게 해봤더니 실제로 그게 전기를 통하더라. 그럼 이제 모든 금속은 전기를 통한다는 일반 명제를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이제 사실 좀 장난 같은 거지만 실제 과학 연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종류의 독성 물질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보면은 그 독성 물질을 여러 조건에서 실험을 해서 어떤 형태로 결과들이 나온다 그러면 일반화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한 다음에 일반화를 시키는 그런 방식들, 일종의 귀납이라고 하는데요. 그 귀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이제 흔히 그 결정적 실험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죠. 만약에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론이 있을 때 그 이론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를 보려면 얘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론 A에 따르면은 실험하면 빨간불이 나온다. 이론 B에 따르면 실험하면 파란불이 나온다. 그럼 실험해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방법, 그러니까 그걸 가설 영역법이라고 하는데요, 철학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하여튼 이런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결론의 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실험해 보면 다 끝날 일인데 괜히 뭐 말 가지고 싸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그때 그런 과학자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철학자가 포퍼입니다. 그러니까 포퍼는 왜냐하면 과학이 객관적이고 과학 방법론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래서 다른 과학이 아닌 학문과 굉장히 철저하게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과학 지식이 우리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확고하고 믿을 만한 지식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설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이러니가 뭐냐면 포퍼를 잘 들여다보면 과학자들이 싫어할 얘기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잘 안 보일 뿐이죠. 왜냐하면 결론만 보시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퍼는 귀납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그 반직관적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 결과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초전도체의 성질에 대해서 실험을 한 100만 번쯤 했어요. 100만 번은 좀 많네요. 한 10,000번 정도를 하죠. 10,000번 정도 했어요. 10,000번 해가지고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 초전도체는 이런 조건에서 이 정도의 그 초전도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얻을 결론은 뭐죠? 이 초전도체는 이런 성질을 보인다라고 일반 명제화 시키는 걸 텐데 포퍼는 절대로 그게 안 된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포퍼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포퍼한테도 그럼 당신은 그 경우에 그러면 다음번에 만 한 번째의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 나올지 예측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예측하겠냐? 너도 그렇게 예측하겠지? 그럼 포퍼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하죠. 근데 논리적인 수준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논리적인 수준에서 안 되냐면 원칙적으로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개입할 가능성은 항상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은 그 과학 연구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실험할 때 느꼈던 건데 그 실험을 하다 보면 책에 쓰인 대로 잘 안 나옵니다. 결과가. 예를 들어서 중력과 속도가 9.8 곱하기 9.8 정도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요. 9.8하고 뭐 좀 더 있는데 거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요. 그 실험이 이렇게 뭐 떨어뜨려 가지고 그 점 재고 뭐 그거는 간단한 실험인데 실험해봐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보면 항상 거기 안 나오거든요. 뭐 10 넘게 나올 때도 있고 9.8보다 밑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중력과 속도가 9.8이라는 거는 틀렸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결론 내리면 그 리포트 점수 되게 나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그게 맞는데 내가 왜 이런 결론이 나왔냐면 그걸 데이터 애널리시스에서 이제 에러 애널리시스라고 하죠. 이런 오류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달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걸 갖다 이렇게 찍는 점이 아무래도 좀 흔들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계를 딱 누르는데 닿는 순간에 그때 내가 반응 속도가 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9.8 근처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실험이 예상대로 안 나왔을 때 그 실험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인위적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반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그 실험 현상들을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귀납에 대해서도 이제 흉이 일찍이 얘기했듯이 귀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귀납이 일어나는 과정이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우주가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오늘이 며칠이죠? 2012년 10월 11일까지는 X라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다가 내일부터는 Y라는 전혀 다른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얼마나 황당한지는 물론 아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혹시 종교적으로 믿음이 강한 분들이라면 신께서 뭐 탁탁탁 바꾸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의 경험들을 미래로 투사할 때는 미래가 현재와 유사하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가정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가정이 항상 옳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그런 팬시풀한 그런 그 판타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뭐 현대 우주론에서 잘 알려져 있듯이 빅뱅 이후로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어떤 장들이 생겨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을 때 통하는 어떤 자연 법칙하고 그다음에 그 초기 단계 때 그 활발하게 일어났던 소립자 운동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이 어떤 그 간격들을 가지냐에 따라서 다른 일들이 가능하고요. 이것과 관련한 굉장히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러셀의 칠면조라는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잘 써먹는 예인데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귀납에 능한 칠면조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귀납을 되게 잘하는 칠면조예요. 귀납을 잘하는 칠면조는 이런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문 앞에 가면 그 문이 열린다는 경험을 갖다가 한 10번쯤 하고 나서 그러니까 모든 문은 자동문이다. 그런 결론 내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특정한 문을 놓고서 내린 결론이니까 그런 식으로 귀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납은 다양한 조건에서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귀납을 해야지 똑같은 문에 가가지고 그 자동문 앞에서 그렇게 한 거하고 일반 문에 가서 한 거하고 달라지잖아요. 이 칠면조는 귀납을 되게 잘하는 칠면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주인이 어떤 상황에서 자기한테 먹이를 주냐를 열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비가 와도 먹이를 주고 햇볕이 쨍쨍할 때도 먹이를 주고 눈이 올 때도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 노란 옷을 입고 할 때도 먹이를 주고 하얀 옷을 입고 할 때도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도 먹이를 주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일 때도 먹이를 주고 하여튼 수없이 다양한 조건에서 항상 먹이를 주더라는 거죠. 주인이 오면. 그래서 칠면조는 어느 날 좋아 이 정도면 충분히 됐다 그래가지고 귀납을 끝내고 만족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오면 항상 먹이를 준다. 그리고 안심하고 잠들었는데 그 다음 날이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농담 같지만 무슨 뜻이냐면 추수감사절은 이제 칠면조 잡아먹는 날이요. 추수감사절은 칠면조 입장에서는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수많은 날 중에 하나예요. 추수감사절이 특별한 것은 사람들한테 특별해요. 근데 사람들한테 특별한 그 추수감사절이 칠면조가 관찰할 수 있는 옵저베이셔널 데이터셋 내에서는 하나도 특별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칠면조가 알 수 있는 엠피리컬 데이터 내에서는 그날이 특별하다는 걸 미리 알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엠피리컬 스타디를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측정 장비나 우리의 머리를 총동원해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귀납을 아주 조심스럽게 했어도 여전히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팩터가 우주에 사실은 있었고 그 팩터가 추수감사절처럼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포포가 지적하지 않은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무슨 이렇게 장난처럼 이렇게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한계 내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포포의 해결책은 자기는 해결책이라고 하는데 저게 해결책인지 모르겠는데요. 귀납 사용하지 말고 순전히 아까 얘기한 반증만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해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실험 결과와 어긋나는 것은 분명히 틀렸으니까 그거는 제거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포퍼의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02년에 태어나서 1994년에 굉장히 오래 살았죠.
개인적으로 제가 학교를 다닌 내가 포포가 되게 오래 있었던 여기는 LSE라는 데라서 포포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성격이 굉장히 까칠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쓸쓸하게 죽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포포하고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가니까 처음에는 훌륭한 제자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서로 앙숙이 된 라카토슈라는 과학 철학자가 있는데 그 라카토슈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거든요. 저 제자들한테 워낙 제자들한테 잘해주고 신경 써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포포는 정반대였다고 하거든요. 비엔나 대학에서 여기 보세요. 수학, 음악, 심리학, 물리학,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시절이 달라요, 완전히. 그리고 저게 제가 아까도 강조드리지만 저게 포포가 특별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 당시에도 한두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했어요. 그 사람들이 전체 학생의 5%도 안 되는 학생들만 그렇게 공부했고 저렇게 공부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시기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죠. 이렇게 굉장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터져 나올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한 다음에 1936년까지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37년에 뉴질랜드로 이주를 해서 잠깐 여기 다음에 보여드릴 이게 이제 뉴질랜드로 가가지고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이 책을 로직 오브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라는 책을 쓸 때의 포포의 모습인데 포포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엄청 똑똑한데 자기가 좋은데 자리를 못 잡고 그 시골 구석의 뉴질랜드 여기 혹시 뉴질랜드에서 온 분 안 계시죠? 전혀 제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포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시골 구석에 간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다가 이제 책을 하나 기가 막힌 책을 써가지고 과학적 발견의 논리라는 책을 써가지고 유럽 철학계에 엄청 유명해져서 이제 금이 환영을 한 거죠. 이제 런던 대학으로 되게 좋은 대학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했는데요. 그 포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굉장히 특별한데 왜 특별하냐면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 반증주의다. 즉 뭐냐면 실험해보고 실험 결과가 잘 안 나면 포기하는 깨끗하게. 포포는 이거를 아인슈타인으로부터 배웠다고 수료합니다. 나중에 자기 자서전 같은 회고록에서 아인슈타인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포포가 이제 젊은 시절에 비엔나에서 학생 시절에 아인슈타인이 하는 강연을 갔었는데 31년인가 30년인가 그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제시했던 때였는데 엄청 큰 강연홀에서 사람 엄청 모아놓고 대중 강연했던 거죠. 포포가 그때 감동스러웠던 건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강연을 끝내고서 일종의 포포식으로 얘기하면 대담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대중들한테. 내 이론이 만약 맞다면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봐라.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만약에 다른 이론이 맞다면 당시의 뉴턴 역학 이론이 맞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실험 한번 해봐라. 그게 그 실험이 그 유명한 일식 때 빛이 이렇게 휘는 현상. 빛이 원래 이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닌데 왜냐면 사실은 빛이 직진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공간이 휘어 있으니까 휘어진 공간에서 직진하면 이렇게 가는 건데 일반 상대론이라면 일식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안 보여야 되는데 뒤에 있는 별이 그 별빛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뉴턴 역학이 예측하는 거하고 아인슈타인이 예측하는 게 정확히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해보라는 거죠. 포포가 거기에 엄청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그걸 보고서 이게 진정한 과학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치사하게 그리고 포포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어떤 개인적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러는 잘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융이나 프로이드만큼이나 당시에는 유명했던 3대 심리학자입니다. 비네. 그래서 아들러는 주로 열등감을 가지고 주로 그 모든 현상들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뭐 프로이드가 그 섹슈얼 쪽이나 그다음에 그 융이 뭐 집단 의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설명했듯이 아들러는 이제 주로 생각하는 게 열등감. 근데 이제 아들러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꽤 했어요. 한 1, 2년 했거든요. 포포가. 그러고서 때려치고 나와서 이건 아니다. 왜냐면 아들러 심리학에서 제일 그 포포가 실망한 게 뭐냐면 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아들러 심리학은 설명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포포가 드는 예입니다. 어떤 그 호숫가에서 누군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어린애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막 쟤 구해야 돼요. 근데 그걸 구하러 들어간 사람도 아들러 심리학은 열등감으로 설명할 수 있고 구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도 여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구하러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걸 만회해보겠다고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하러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워낙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거기 난 저걸 절대로 못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되고 저기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포포는 과학의 특징은 절대로 모든 것을 잘 설명하는 게 과학의 장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포포가 보기에 과학은 아들러 심리학과 달리,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아들러 심리학과 달리 자기 이론이 어떤 경우에 맞고 어떤 경우에 맞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미리 실험 결과 나오면 그 실험 결과를 깨끗하게 승복하는 거. 그게 과학 정신의 핵심이라고 포포가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죠. 물론 사실은 그 데이터 해석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험 결과는 중간쯤으로 나왔거든요. 많은 경우에. 중간이니까 이쪽이 더 가까운지 이쪽이 더 가까운지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뭐, 당시에 에딩턴이라는 그 실험을 관찰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 쪽으로 해석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그 해석을 놓고서도 말이 많습니다. 뭐, 그거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들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그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당시는 아인슈타인이 물론 독일 과학자였으니까 독일 과학자의 이론을 영국 과학자가 검증을 해줬다. 뭐 이런 어떤 그 상징적 의미를 봐서 그렇게 했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다. 실제로 물론 중간쯤이었지만 그걸 잘 분석해 보면 아인슈타인 이론에 더 가깝다고 해석하는 게 정당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